때는 조선시대 번화한 도읍 한편에 자리한 청설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과 강이 아름다워 풍경은 그림 같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 박선혜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에 맑은 눈을 가졌으나 그 눈빛 속에는 가난의 그늘과 굳은 결의가 함께 서려 있었지요. 그녀의 집은 이름뿐인 양반 가문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시집 온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혜의 이마에는 단 하루도 주름이 펴질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혼담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가문은 이미 기울어 명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비루한 처지에 자신에게 어찌 혼담이 들어왔는지 의아했지만 시집을 와보고서야 그 이유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죠. 자신처럼 절박한 처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시집 오려 하지 않을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혜의 혼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혼담을 가져온 매파는 선혜의 집안 형편은 보잘것없으나 그녀 자신이 인근에서 재색을 겸비한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들어온 혼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보게, 이 혼담은 자네 가문에 다시 없을 기회일세. 상대는 비록 가세가 예전 같지 않다 하나 여전히 양반의 명맥을 잇는 유서 깊은 집안이야. 쓰러져가는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효심 깊은 선혜는 이 혼담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아요.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제 입이라도 하나 덜면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겠지요. 또한 양반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 두 분께서 끼니를 거르실 일은 없을 테니까요. 선혜는 매파에게 혼사를 진행해달라 부탁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신랑 쪽에서 혼담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놀란 선혜가 매파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 이유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아가씨, 듣자 하니 신랑 될 김도령이 나이는 20을 넘겼으나 행동거지와 생각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네. 아비가 마음대로 정한 혼사는 싫고 아직은 더 놀고 싶다며 혼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게야? 혼잣말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하지만 이번 혼사를 놓치면 우리 집안은 영원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몰라. 이 말을 들은 선혜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신랑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든 신랑의 마음을 돌려 혼사를 성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과 가족이 살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어물어 신랑의 집에 도착한 선혜는 담벼락 너머로 조심스럽게 안을 엿보았습니다. 마침 신랑인 김도령이 커다란 하품을 하며 마당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꾀죄죄한 옷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지만 이목구비만은 훤칠했습니다. 아이고, 따분해라. 어디 재미난 일 없나? 김도령이 두리번거리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찾던 그때 옆집 담 너머 감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던 잘 익은 홍시 하나가 툭 하고 그의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마침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나. 신랑은 큼직한 감을 냉큼 주워들고는 그 자리에서 와그작 만나게 베어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쏜살같이 달려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이 도둑놈을 보았나? 그건 우리 집 감나무에서 열린 감이건을 어찌 내 놈이 허락도 없이 주워 먹는단 말이냐? 감 하나 가지고 너무 야박하다 여길 법도 한데 신랑은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찌 어르신 댁 감입니까? 자, 여기를 좀 보십시오. 어르신 댁 감나무 가지가 우리 집 담벼락 너머로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감이 떨어진 곳도 우리 집 마당입니다. 우리 소유의 땅으로 넘어온 물건이니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집 것이지요. 뭔 일아? 이놈아! 그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궤변이냐? 겨우 담벼락을 넘어왔다고 어찌 내 것이 된단 말이냐?
법도 없이 우리 집 담벼락을 넘어왔으면 그건 제 것이 맞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신 어르신을 탓하셔야지요. 막무가내로 우기는 신랑의 모습은 참으로 얄밉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담벼락 뒤에서 지켜보던 선혜의 머릿속에 번뜩 기막힌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신랑이 하던 노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자 화를 내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김도령이 또 떨어진 감이 없나 두리번거리며 마당에 나왔을 때 그의 눈앞에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혜가 상체는 담벼락 밖으로, 하체는 담벼락 안쪽 마당을 향한 채 마치 담벼락 위에 이불을 널어놓은 듯한 해괴한 모양새로 대롱대롱 걸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뭐야 이것이? 아니, 여보시오. 대관절 뉘신데 남의 집 담벼락에서 이리 해괴한 모양새를 하고 계신단 말이오. 신랑이 당황하여 묻자 선혜는 얼굴을 붉히며 신랑에게 대답했습니다. 대단히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소녀, 저 감나무에 열린 감이 탐이 나 손을 뻗으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담벼락에 이리 걸리고 말았습니다. 헌데 기왓장에 옷이 끼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 뭐겠어요? 이거야오. 사람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하거늘 처자의 볼기짝을 보며 대꾸하려니 기분이 참으로 이상하구먼. 그래, 다 큰 처자가 이리 볼기를 훤히 내밀고 있으니 꼴불견이요. 내 도와줄 테니 어서 담 너머로 가시오. 그러자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선혜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래야 했겠으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저의 상반신은 아직 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저의 하반신은 이미 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대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요. 세상 천지에 상반신과 하반신 주인이 다른 몸도 있단 말이. 아까 전 도련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담벼락을 넘어온 것은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니 도련님 댁 담벼락 너머로 넘어온 제 하반신은 이제 도련님의 소유가 된 것이랍니다. 그 말인즉슨 도련님께서 제 순결을 가져가신 것이나 진배 없으니 부디 저와 혼례를 올려 책임을 지셔야만 하겠습니다. 설마 사내대장부가 되어서 본인이 취한 여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아니, 그것이 무슨... 선혜의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신랑이 어처구니가 없어 입만 벙긋거리고 있자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가져간 자신의 순결을 돌려달라며 큰 소리로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예비 시아버지 김대감이 자초지종을 파악하고서는 혀를 차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혼담을 깬 것이 못마땅하던 차에 아들을 혼인시킬 좋은 기회라 여겼습니다. 쯧쯧. 본디 너와 혼례를 올리기로 한 처자이니 원래대로 혼례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구나. 동네 사람들 보는 눈도 많은데 이 이상 소란을 피워 집안 체면을 깎아 먹어서야 쓰겠느냐. 신랑은 결국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선혜는 생글생글 웃으며 담벼락에서 사뿐히 내려왔습니다. 그럼 서방님, 혼례날 뵙겠사옵니다. 이리하여 선혜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자칫 물거품이 될 뻔했던 혼사를 성사시키고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웃지 못할 소동을 벌여가며 시집을 와보니 집안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신랑은 나이가 찼음에도 여전히 서당에나 다니며 유생 흉내만 내고 있었고 그마저도 글공부보다는 동네 댕기머리 꼬맹이들과 어울려 산과들을 쏘다니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신랑의 옷소매에는 코를 훔친 자국이 반들반들하게 말라붙어 있었고 바지는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선혜는 자신이 사내와 사는 것인지 12살 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한숨 쉬며 어이구 내 팔자야. 이런 줄도 모르고 시집 오겠다고 담벼락에서 그런 망측한 짓까지 했으니 자업자득이지. 철없는 신랑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를 잇는 문제였지요. 시아버지는 들어오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으라며 닥달했지만 정작 신랑은 부부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밤만 되면 낮에 쏟아닌 피로에 골아떨어져 코를 골기 바빴으니 선혜의 애타는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혼잣말로 어휴, 저 인간. 아버님께서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알기나 할까? 허구한 날 밖으로만 나돌고 밤만 되면 시체처럼 잠만 자니? 내가 정말 정을 붙일 수가 없구나.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신랑의 허리춤으로 선혜가 슬그머니 손을 가져다 대며 그의 마음을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슬쩍 몸을 선혜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화들짝 놀라며 어머, 서방님. 혹시 제 마음에 응하시려는 건가요? 기대치 않은 기회에 선혜는 얼씨구나 하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가 신랑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 신랑이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어이쿠. 간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한시가 급하다. 급해. 신랑은 엉금엉금 기어가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해우소로 달려가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신호를 준 게 아니라 뒷간에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단 말이야? 에라이, 인간아. 한껏 무르익었던 분위기를 깨버린 신랑의 모습에 선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잠시 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신랑에게 선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서방님. 기왕 잠이 깨신 김에 우리 오늘 밤은 미뤄뒀던 일에 관심을 좀 두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선혜가 요염하게 웃으며 신랑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신랑은 귀찮다는 듯 손을 뿌리쳤습니다. 임자. 오밤중에 이게 무슨 행패여. 내 지금 몹시 고단하니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신랑은 그대로 자리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고 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 차서 잠이 오냐? 잠이 와. 답답한 건 매번 나뿐이지.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어. 선혜는 제 가슴을 퉁퉁 치며 거칠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허무하게 저물어 갔습니다. 신랑이 이 모양이니 시댁 식구라도 의지가 되면 좋았겠지만 시아버지 김대감 역시 기댈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는 3대 독자인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오냐오냐 감싸고 돌기만 했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허구한 날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이는데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잘 들어두어라. 내 시험이 될 사람은 살림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내 진작에 소박을 주고 내쫓았다. 그러니 내가 이 집안 살림을 잘 보필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아버님.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사옵니다. 선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박을 맞은 게 아니라 이 시궁창 같은 집구석을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도망친 것이 분명해. 아버지, 서당 다녀왔습니다. 저 학동들이랑 동구 밖에서 좀 놀다 올게요. 임자, 이따 만난 참이나 좀 만들어줘. 오냐? 그래. 사내대장부라면 모름지기 넓은 세상을 보며 기상을 펼쳐야지. 다녀오너라. 까맣게 타들어가는 선혜의 속도 모르고 부자는 그야말로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또다시 어중이 떠중이 선비들을 집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얘야.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어서 술상을 차려오너라. 없는 살림을 거덜낼 기세로 소리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선혜의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결심하며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저 쓸데없는 양반 노름부터 손을 봐야겠구나. 이 썩어빠진 집구석을 내 손으로 바로잡고 말리라. 굳은 결심을 한 선혜의 눈에서 결연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간 그녀는 시아버지 몰래 밤새 바느질을 하고 낮에는 남의 집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벌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마침내 곳간의 쌀이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날 시아버지는 또다시 늑수그레한 선비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얘야, 손님 오셨다. 가서 술상 좀 내오너라. 오늘이야말로 결판을 낼 날임을 직감한 선혜는
부엌에 남은 재료를 모조리 긁어 모아 간신히 술상을 차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술상 봐왔습니다. 오냐. 내려놓고 나가보거라. 시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선혜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바느질용 가위를 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다시 손님방으로 들어서며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차린 것이 변변찮아 송구하기 짝이 없사옵니다. 귀한 손님께는 마땅히 산적이라도 올려야 하거늘 지금 보시는 이 초라한 술상이 저희 집 부엌에 남은 음식의 전부이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판이지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의 글벗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말을 마친 선혜는 품에서 가위를 꺼내 들더니 자신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괴한 광경에 시아버지와 손님 선비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가? 며느라가. 그게 무슨 짓이냐?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한 머리카락을 어찌. 시아버지가 덜덜 떨며 말하자 선혜는 오히려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아버님. 제가 이 머리카락을 팔아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이면 얼마간은 또 손님 대접을 할 수 있겠지요. 제 머리카락 정도면 너끈히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사랑방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손님 선비는 싸늘한 침묵 속에서 마른 침만 꿀꺽 삼켰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잘라 술과 고기를 마련하겠다는 며느리의 눈빛이 어찌나 살벌하던지요. 이윽고 손님 선비는 슬금슬금 몸을 일으키며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이만 일어나 봐야겠네. 급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구먼. 이 음식과 술은 먹은 셈치겠네. 그럼 이만. 그는 가위를 든 채 서슬퍼렇게 앉아있는 선혜를 피해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시아버지는 선혜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기, 얘야. 내 마음은 잘 알았으니 일단 그 가위 좀 내려놓거라. 내 앞으로는 다시는 저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을 테니. 며느리의 흉흉한 기세에 혼쭐이 난 시아버지가 말하자 선혜는 그제야 가위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이대로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며느리를 오만방자하되 여기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주십시오. 오늘 잘라낸 제 머리카락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방님의 철없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아무렇게나 잘린 머리카락을 한 며느리의 따끔한 안광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2번 다시 손님을 집으로 들이지도 집안의 재물을 허투루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들판에서 꼬맹이들과 한참을 뒹굴다 돌아온 신랑이 흑투성이 몰골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서방님, 오셨군요. 마침 드릴 말씀이 있으니 안으로 드시지요. 어라. 아니, 부인. 그 머리카락은 대체 어찌 된 일이요? 이게 무슨 해괴한 꼴이란 말이요? 흉하게 잘려나간 아내의 머리를 본 신랑이 놀라 묻자 선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우리 집안의 살림이 더 이상 풍족하지 않음을 뜻하는 표식이옵니다. 이제는 먹을 쌀이 없어 제가 머리를 잘라 팔아야 할 지경이라는 뜻이지요. 선혜의 침통한 말에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신랑은 버럭 성질을 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어찌 말 속에 뼈가 있는 듯하구려. 지금 감히 나를 비꼬는 것이오. 사내가 큰 뜻을 품었으면 하늘 같은 남편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을. 서방님,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동구 밖에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만 해서는 결코 그 뜻을 펼치실 수 없습니다. 뭐요? 지금 나에게 설교라도 하겠다는 작정이요. 어찌 지아비에게 면전에서 이리 면박을 준단 말이요.
내 당장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아뢰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소. 신랑은 그 길로 시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저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서 나오셔서 며느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십시오. 아들의 소란에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는 흉하게 잘린 며느리의 머리카락과 대쪽같이 빛나는 그녀의 눈빛을 보더니 오금이 저리는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는 부인의 잘린 머리카락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냐? 어찌 그리 사사로운 부부간의 일까지 이 애비에게 달려와 고자질을 한단 말이냐? 잠자코 며느라가의 말에 따르거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이런 꾸지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신랑은 벙어리가 된 채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한 번 보더니 그대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노에 차서 대체 아버님께 무슨 수작을 부렸기에 아버님께서 단 한 번도 내게 저리 언성을 높이신 적이 없거늘. 선혜가 조금도 물러섬 없이 대답하자 약이 바짝 오른 신랑은 홧김에 선혜를 거칠게 잡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아, 서방님. 흙바닥에 나뒹군 선혜가 제 신랑을 올려다보는 사이 바깥의 소란에 다시 문을 열고 나온 시아버지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했습니다. 네, 이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 갑작스러운 추태를 아버지에게 들킨 신랑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혼나본 적 없는 그는 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혜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옷에 흙을 털며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옵니다. 마루 밑에 먼지가 많아 청소를 하려고 잠시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괜한 오해 마시고 어서 들어가 쉬셔요. 자, 서방님, 거기서 계시지만 마시고 빗자루 좀 건네주시어요. 그래. 내 말이 그렇다면 알겠다. 며느리의 눈빛을 본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것에 스스로도 놀랐고 아버지에게 불호령이 떨어질까 잔뜩 얼어붙어 있던 신랑에게 선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필하려는 것입니다. 제 반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제가 서방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못난 행동을 감싸준 아내의 모습에 신랑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벼락에 제 몸을 걸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서방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서방님은 저의 하나뿐인 지아비이고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제 그 마음만은 왜곡하지 말아주셔요. 그 말을 들은 신랑은 철렁,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생각이 짧았소. 이런 현모양처를 두고 그간 내가 어찌 그리 아둔하게 굴었는지. 앞으로는 부인의 말을 경청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조하겠소. 진심으로 뉘우치는 신랑의 모습에 선혜는 그제야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셔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리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니 역시 제 서방님은 사내 중의 사내이십니다. 우리 오늘을 초석 삼아 후사도 도모하며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저도 물심양면으로 서방님을 보필하며 이 집안을 일으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뺨을 발글에 물들인 선혜가 오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우선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 있으니 어서 씻으시고 방으로 드시지요. 지혜로운 아내에게 감명하여 마음을 고쳐먹은 신랑과 함께 선혜는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을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신랑은 비로소 철없는 아이에서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아내가 알려준 새로운 즐거움을 깨닫고
더 이상 밖으로 나도는 일 없이 낮에는 아내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듬해 그는 마침내 하급 관리직에 오르게 되었고 꺼져가던 집안의 불씨를 당당히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친정을 구하기 위해 나선 혼인이었으나 끝내는 몰락하던 시대까지 일으켜 세운 며느리 박선예.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남편의 내조를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날